금요일 저녁에 청량리역에서는 기계 기름 냄새와 가판대에서 파는 눅눅한 빵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태리는 경춘선 전철 계단을 내려와 식료품으로 가득 찬 무거운 캔버스 가방을 고쳐맨 뒤 수많은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출구로 향했다. 역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누군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종종 걸음을 쳤고, 누군가는 가족을 마중 나왔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유리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길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걷고 있었다. 이 길은 지난 3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해서 걸어온 길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똑같았다. 다리의 피로감, 어깨의 묵직함, 그리고 집에 온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3년 전, 나태리는 집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했다. 그곳의 연봉은 이전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근무 교대도 안정적이었고, 근무 환경도 훨씬 나았다. 5일은 병원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 이틀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남편 이상우는 자동차 정비소의 기술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월급도 제때 나왔으며 고객도 많았다. 그들의 10살배기 아들 이세미는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며 태권도 학원에 다녔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온 가족이 이사하는 것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기에 나태리는 마치 시계추처럼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았다.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으로 가득한 병원의 야간 근무,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세민이가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며 남편 이상훈이 차고에서 무언가를 고치는 아늑한 집. 처음에는 힘들었다. 나태리는 아들이 보고 싶어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물었다. 이상훈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나름대로 잘 해냈다. 하지만 점차 모두가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 금요일은 귀환의 날이 되었고 나태리가 선물을 사들고 와 아들을 껴안고 남편에게 입 맞추며 이틀간 익숙한 일상에 빠져드는 날이었다. 요리, 빨래, 청소, 그리고 온갖 시시콜콜한 대화들. 오늘 그녀는 세민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왔다. 아들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반 친구들이 모두 이런 걸 신는다고 어찌나 조르던지. 그리고 이상훈이 좋아하는 동네에서는 팔지 않는 고급 한우 육포도 챙겨왔다. 가방에는 사과, 플레인 요거트, 좋은 원두커피 한 봉지, 그리고 병원 근처 시장의 할머니에게서 산꿀 한 병도 들어있었다. 평범한 금요일, 평범한 장보기, 평범한 귀가였다. 나태리가 거의 출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두툼한 니트 가디건을 걸친 한 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타로 점술가였다. 어두운 눈동자에 장난기 가득한 빛이 반짝이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손가락에는 큼직한 반지들이, 목에는 구슬 목걸이가, 귀에는 긴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전국의 어느 역 앞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아가씨, 타로 한번 볼래요? 그녀는 의뢰하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을 걸다 말고 나태리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을 멈췄다. 어라, 근데 얼굴이 낯이 익네.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보는 사람 같은데 점 같은 거 안 봅니다. 나태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어깨에 가방을 고쳐 메고 그녀를 비켜가려 했다. 하지만 점술가는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길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호객하는 톤이 사라지고 낮고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남편한테 서둘러 가는 거지? 나태리는 멈춰섰다. 그 목소리에 무언가가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보통 이런 점술가들은 다짜고짜 운명이니 애군이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저 나태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고 그 눈빛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잠깐만 서봐. 점술가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집에 가지 마. 남편한테 내일 간다고 말해. 그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당장 보여줄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태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지나가려 했다. 비켜요. 저 바빠요. 그녀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점술가는 그녀의 팔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뜻밖에도 부드럽고 거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그 남자가 하는 말 믿지 마, 아가씨. 그녀는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농담 아니야.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 지금, 더 늦기 전에
나중엔 너무 늦어. 알겠어? 아주 늦는다고. 나태리의 뱃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성가신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리 가라고 욕을 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 세민이를 껴안고 보일러를 켜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술가의 검은 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남자가 하는 말 믿지 마. 그 말은 마치 그녀 자신도 그 존재를 몰랐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것 같았다. 지난 반년, 아니, 어쩌면 1년 내내 이상우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산만하고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 그는 급한 작업, 어려운 수리, 까다로운 고객을 핑계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잦았다. 전화도 뜸해졌다. 그녀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어딘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그래, 정중하다. 몇 달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정확한 단어였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가 아니라 집에 방문한 좋은 지인을 대하듯이. 예전에는 현관에서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방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데려가 근무는 어땠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병원에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까딱하며 왔어? 들어와 라고 말하고는 다시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태리는 그것을 피로 중년의 위기, 일상의 권태 탓으로 돌렸다. 세월이 흐르면 감정이 무뎌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다. 그녀 자신도 따지고 들 기력이 없었다. 근무는 너무 고단해서 저녁이면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토요일에는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했다. 일요일에는 세민이와 산책하고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만들었고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전철을 타고 떠났다. 쳇바퀴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역 한가운데 서서 이 이상한 점술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나태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유가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면? 어쩌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면 뭘 보여주시겠다는 건데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낮게 물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점술가는 씩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아닌 씁쓸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가보면 알게 돼. 안 가면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거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눈은 감고 마음은 잠든 채로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라면 지금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늦는다고 말할 거야. 전철이 고장 났다고 하든가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든가. 아무튼 오늘 못 들어간다고만 해. 미친 짓이야. 나태리는 생각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화면 잠금을 풀고 우리 상훈연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 2번, 3번, 4번. 나태리는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가 받았다. 목소리는 약간 불안한 듯했다. 여보, 어디야? 전철 도착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중이야? 아니,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녀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다. 나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에 있던 환자 한 분이 약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처방전이 복잡해서 의사들이 헷갈리게 해놨나 봐. 그분이 잘 모르겠다고 해서 아마 내일 아침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세민이 저녁 잘 챙겨 먹여. 정적이 흘렀다. 너무 긴 정적이었다. 나태리는 등이 차가워지고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 그래. 알았어. 마침내 이상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안도감? 그래, 분명 안도감이었다. 그럼 내일 봐. 세민이한테는 말해둘게. 걱정 말고 우린 괜찮아. 걔 저녁 이미 먹었어. 알았어. 내일 봐. 나태리는 되풀이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꺼진 화면을 보며 서 있었다. 안도감. 그는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어떤 환자인지 묻지도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알았어. 내일 봐가 전부였다. 잘했어. 점술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따라와. 역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철길 바로 옆에 늘어선 낡은 5층짜리 빌라들 쪽으로 10분쯤 걸었다. 나태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불안해하며 뒤를 따랐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새 장 속 카나리아처럼 어지럽게 날뛰었다. 이게 함정일까? 이 여자가 나를 강탈하려는 걸까?
어딘가로 유인해서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이비 종교 신도라서 기념품이나 부적 따위를 팔려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가슴과 배, 팔다리로 점점 퍼져나가는 기이한 냉기만이 느껴졌다. 이 동네의 거리는 좁고 집들은 70년대에 지어진 듯 낡았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빛이 바랬고 베란다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으며 몇몇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작은 슈퍼와 약국, 그리고 그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10대 몇몇이 있는 놀이터를 지났다.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점술가는 유난히 허름해 보이는 빌라 한 채 앞에 멈춰섰다. 회색 벽, 이가 빠진 계단, 비뚤어진 현관 지붕. 그녀가 공동현관 문을 밀자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누군가 욕설을 휘갈겨 놓고 해골을 서툴게 그려놓았다. 1층의 전구는 깜박하며 벽에 일그러진 그림자를 던졌다. 3층이야. 점술가가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307호. 조용히 올라가. 발소리 내지 말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태리는 자신의 심장이 쿵쿵 마치 모루를 내리치는 망치처럼 무겁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2층의 한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했다. 3층은 조용했다. 점술가는 갈색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켰다. 문패에는 307호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야. 그녀는 나태리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 남편, 지금 저 안에 있어. 네? 나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남편이요? 제정신이에요. 우리 남편은 집에 있어요. 그는 쉿! 점술가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소리 지르지 마. 확인하고 싶어? 저기 계단 모퉁이 뒤에 숨어서 기다려. 곧 직접 보게 될 거야. 난 거짓말 안 해. 나태리는 돌아서서 가버리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 정신 나간 장난이었다. 이상훈이 여기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집에 있다. 금요일에는 항상 집에 있는다. 그를 기다리는데.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남의 다리인 양 그녀를 계단참의 어두운 모퉁이, 4층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벽 뒤로 이끌었다. 나태리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점술가는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1분, 2분, 5분이 지났다. 나태리는 어둠 속에서 어딘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나가서 허공에 대고 이 모든 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친 여자의 헛소리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바보라고 소리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307호의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이상훈이었다. 그녀의 남편, 이상훈, 38세, 자동차 정비소 팀장, 그녀 아이의 아버지, 그녀와 15년을 함께 산 남자. 그녀가 지난 생일에 사준 바로 그 남색 점퍼를 입고 그녀가 빨아준 청바지를 입고 2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그는 아파트 안쪽을 돌아보며 안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나태리가 그의 얼굴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나 이제 갈게. 그가 말했다. 마트 좀 들렀다가 바로 올게. 2시간쯤 뒤에 올 거야. 로운이 국 다 먹었는지 잘 봐줘. 또 반이나 남길라.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밝은색 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자였다. 그녀는 분홍색 실내 가운을 입고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고 깨끗했다. 보기에는 27살을 넘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품에는 자동차 문에 잠옷을 입은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갈색 머리에 동그란 볼,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알았어요. 여자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듣기 좋고 차분했다. 너무 늦지는 말고요. 기다릴게요. 그렇지, 로우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상훈에게 팔을 뻗었다. 그는 몸을 숙여 여자의 입술에 키스했다. 짧고 형식적인 키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길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정수리에 다시 한번 쪽 소리를 내며 입을 맞췄다. 아빠 금방 올게. 그가 약속했다. 초콜릿 사다 줄게. 말 잘 듣고 있을 거지? 네. 아이가 삑하는 소리로 대답했다. 이상훈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나태리는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일까 두려워하며
벽에 온 힘을 다해 몸을 붙였다. 이상우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다. 모퉁이는 어두웠고 그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마주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며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아는 여자는 문가에 잠시 더 서서 아이에게 무언가 조용히 말을 건네다가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조용히 찰칵 닫혔다. 나태리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주변 세상이 거센 폭풍우 속에 배가판처럼 흔들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벽이 옆으로 밀려나는 것 같았으며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폐까지 닿지 않았다. 이상훈, 그녀의 남편. 그에게는 다른 가정이 있었다. 다른 여자, 다른 아들, 다른 아파트, 그리고 이중생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초, 몇 분, 혹은 몇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프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 안에 모든 것, 모든 감정, 생각, 피를 파내버린 것 같았다. 껍데기만 남았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점술가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다. 자,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랑 차나 한잔하러 가자, 아가씨. 나태리는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 말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그들은 빌라를 나왔고 나태리는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텅 빈 거리를 희미한 노란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열린 창문으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평범한 지방 도시의 저녁이었지만 나태리에게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점술가는 이 동네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처럼 자신있게 앞서 걸었다. 그들은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가 쓰레기통 옆을 지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름한 또 다른 빌라로 향했다. 그곳의 공동현관은 조금 더 나았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전구는 환하게 켜져 있었다. 벽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1층에 살아. 점술가가 문을 밀며 말했다. 이제 나 혼자 남아. 이웃들은 다 이사 갔어. 방들은 비어 있지만 덕분에 조용하지. 그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긴 복도를 따라 양옆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 계피, 카다멈, 허브 같은 향신료 냄새가 났다. 점술가는 나태리를 방 하나로 안내했다. 12제곱미터, 약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다. 조각보 이불이 덮인 넓은 침대, 낡은 서랍장, 자수노인, 식탁보가 깔린 둥근 테이블, 그리고 의자 2개.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점술가의 모습, 결혼식 사진, 어떤 기념일 사진들. 앉아. 점술가가 의자를 가리키며 고개를 까딱했다. 차 끓여줄게. 정신 좀 차려야지. 나태리는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이상훈이 아니라 그와 아주 닮은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점퍼, 목소리, 말투, 몸짓. 그건 그녀의 남편이었다. 점술가는 테이블에 찻잔 2개를 놓고 찬장에서 찻주전자를 꺼내 깡통에서 무언가를 덜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따뜻하고 쌉쌀한 쌍화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내 이름은 조아라야.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오해는 마. 난 진짜 점쟁이가 아니야. 그냥 겉모습만 그래.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돈을 주니까. 난 그저 관찰력이 좋을 뿐이야. 많은 게 보이지. 어떻게 아셨어요? 나태리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쉬어 있었다. 제 남편에 대해 어떻게 아셨냐고요? 아라가 찻잔에 차를 따라 하나를 나태리 쪽으로 밀어주었다. 마셔. 따뜻한 게 마음을 가라앉혀 줄 거야. 그럼 얘기해 줄게. 난 매일 역에 나가. 거기가 내 일터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봐. 누가 오고 누가 떠나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력이 좋아서 얼굴을 잘 기억해. 그래서 당신도 기억했지. 3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잖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출구로 달려가. 서두르는 모습이지.
얼굴은 피곤해 보여도 기뻐 보여 집에 가니까. 나태리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진하고 달콤했으며 입안을 데웠다. 온기가 가슴으로 퍼지면서 목에 걸렸던 덩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러다 한 8달 전인가 9달 전부터 한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 아라가 말을 이었다. 저녁에 역에 와서 젊고 하얀 피부의 여자와 아이를 마중 나오더라고. 껴안고 입 맞추고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고 아주 행복해 보였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가족, 남편이 아내를 마중 나왔나 보다 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낯이 익은 거야. 전에 본 적이 있었어. 그러다 기억났지. 몇 년 전에 당신이랑 몇 번 같이 있었어. 한두 번 당신 혼자가 아니라 그가 마중 나왔었거든. 당신 남편. 나태리는 손안에 찻잔을 꽉 쥐었다. 그래서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 아라가 계속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역에 왔어. 그 여자를 마중 나오거나 배웅했지. 가끔은 아이와 함께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짐수레에 태워주기도 했어. 아이는 웃음이 터졌지. 그러고는 저쪽 빌라촌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당신은 계속 금요일마다 왔지. 혼자서 서두르고 달려가고. 당신 얼굴은 점점 더 슬퍼졌어. 나는 그런 게 보여. 여자가 불행할 때,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보인다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나태리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왜 침묵하셨어요? 아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내 말을 믿었겠어? 한 달 전에 내가 당신한테 가서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다른 가정이 있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욕이나 실컷 하고 미친 여자 취급하며 쫓아냈겠지. 그게 당연해.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아. 눈으로 본 것만 믿지. 그래서 보여주기로 결심한 거야. 오늘 낮에 당신 남편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 저녁에도 거기 있을 거고. 당신은 올 거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나태리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마음속에서 둔탁하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았다. 얼마나 된 걸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히는 몰라. 아라가 인정했다. 내가 그들을 본 건 8~9달 정도 됐어. 하지만 그 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지. 내가 못 봤거나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8개월. 거의 1년. 거의 1년 동안 이상우는 이중 생활을 해왔다. 나태리는 8개월 전에 무엇이 변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다. 다만 그가 일이 많다며 늦는 날이 잦아졌고 금요일에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오지 않게 된 것뿐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와서 가방을 들어주고 나란히 걸었는데 이제는 그녀 혼자 집에 갔다. 그는 피곤해서 세민이 저녁을 차려줘야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믿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나태리가 물었다. 아세요? 몰라.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랑 그 집에서만 봤어. 젊고 예쁘고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이상은 말해줄 수 없어. 나태리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다. 이상훈이 그 여자에게 키스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 금방 올게라고 말하던 모습. 아빠. 그는 그 아이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칭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거군요. 그녀가 힘겹게 내뱉었다. 모르지. 아라가 되풀이했다. 그 여자가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고 둘 사이의 아이일 수도 있고 아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던데 그렇다면 만약 둘의 아이라면 그는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4년 전. 나태리는 그 시기를 떠올려 보았다. 세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그녀는 마침 병원에 취직해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이상우는 그녀를 지지하며 자신이 잘 해낼 거라고 돈이 필요하니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태리는 아라를 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라는 그녀에게 차를 더 따라주고 설탕을 넣어주었다. 일단 마시고 진정해. 그런 다음에 결정해. 방법은 많아. 지금 당장 거기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칠 수도 있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살 수도 있어. 짐을 싸서 떠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거야. 용서 못해요. 나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용서하지 마.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잘 생각해. 사람들은 홧김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든. 나태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가서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상우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아이와 함께 방에 틀어박힐 것이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 테고 그 후에는 그녀는 떠나고 그는 그 여자와 그 아이와 함께 남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건 안 된다. 이상훈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에게 시간을 주는 셈이 된다. 변명을 꾸며내고 증거를 없애고 대비할 시간. 그녀를 가해자로 몰아세울 시간. 네가 집을 비워서 나에게 소홀해서 일 때문에 가정을 버려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할 시간.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준비할 시간, 정보를 모을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 이상훈이 그녀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그녀가 우위에 있다. 조용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태리가 천천히 말했다. 아무것도. 그는 내가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알아선 안 돼요. 아직은. 아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하네. 차가운 머리가 최고의 무기야. 남자들은 감정 때문에 지고 여자들은 냉철한 계산으로 이기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내야겠어요. 나태리가 말을 이었다. 가슴속에서 차갑고 얼음처럼 단단한 분노가 타올랐다.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상훈과 무슨 관계인지, 자기가 자유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지,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아는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아라가 동의했다. 정보가 힘이지. 정보를 모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오늘 밤 어디서 묵어야 할까요? 나태리가 물었다. 집에는 못 가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역 근처에 여관이 있어. 아라가 알려주었다. 비싸지 않아. 아니면 친구한테 가든가. 나태리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양예나가 떠올랐다. 예나는 병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항상 기꺼이 도와주는 친구였다. 그녀에게 전화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요. 나태리가 결심했다. 하룻밤 신세 좀 지겠다고요? 그럼 됐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서두르지 마. 조급함은 진실의 적이야. 나태리는 휴대폰을 꺼내 예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바로 받았다. 테리야, 안녕. 집에 도착했어? 아니. 나태리가 말했다. 혹시 오늘 너희 집 가서 자도 될까? 꼭 좀 부탁할게. 물론이지. 와, 예나가 기쁘게 말했다. 오랜만에 수다나 떨자. 고마워. 30분 뒤에 갈게. 나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라를 보았다. 보여주셔서 침묵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별말을 다 하네. 아라가 손을 저었다. 여자는 여자끼리 도와야지. 남자들은 거짓말을 해. 그게 그들 본성이야.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지. 기운 잃지 마. 당신 강한 사람이야. 눈을 보면 알아. 잘 해낼 거야. 나태리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다. 해낼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되뇌며 그 말을 믿었다. 그녀는 아라의 집을 나와 거리로 내려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로등 아래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내일부터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조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상훈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모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으며 나태리는 그의 모든 말을 믿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착각이다. 택시는 5분 뒤에 도착했다. 나태리는 뒷좌석에 앉아 병원 기숙사 주소를 말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상점들, 버스 정류장, 잠든 아파트 단지들. 저기 어딘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이상우는 낯선 아파트에 앉아 낯선 여자를 껴안고 낯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자신을 아빠라고 칭하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를 계획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세민이가 혼자 있다. 그녀의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10살배기 소년. 아버지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 나태리의 가슴이 아려왔다. 아니, 세민이는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민이는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차가 기숙사 앞에 멈췄다. 나태리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3층으로 올라가 예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예나가 문을 열며 웃었지만 나태리의 얼굴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테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얘. 나태리는 문턱을 넘어 문을 닫았다. 그러자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녁 내내 그녀를 버티게 했던 힘이 갑자기 고갈되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테리야, 예나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상훈이가. 나태리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힘겹게 삼키며 말했다.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아이가 있어. 다른 가정이 있다고. 오늘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예나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세상에. 확실해, 확실해. 나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을 들었다. 눈물은 없었다. 다만 눈에 마르고 타는 듯한 고통만이 어려 있었다. 그가 그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걸 봤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전부 다 봤다고. 미친 자식. 예나가 쉭 소리를 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쉽게. 나태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주 쉽게. 나는 일하고 돈 벌고 아들 키우는 동안 그는 자기 인생을 새로 꾸리고 있었던 거야. 나 없이. 이제 어쩔 거야. 예나가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나태리는 등을 곧게 펴고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싸울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약하고 침묵하고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지. 착각이야. 그 여자에 대해, 그들에 대해, 그가 꾸민 그 삶에 대해 전부 알아낼 거야. 증거를 모아서 그가 내 세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그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야. 예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도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 너 혼자 아니야. 고마워. 나태리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잠들어가고 있었지만 나태리의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길 작정이었다. 토요일 아침, 나태리는 예나의 방소파 끝에 앉아 진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아침을 맞았다. 잠을 설쳤다. 계속 잠에서 깨어 어젯밤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이상훈. 낯선 아이와 함께 있는 이상훈.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입 맞추는 이상훈. 예나는 아침 7시에 출근하며 열쇠와 쪽지를 남겨두었다. 언제든 와, 힘내. 나태리는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했다. 이상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통. 하나는 어젯밤 늦게,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와 있었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도 하나 있었다. 언제 와? 세민이가 물어봐. 세민이. 그녀의 아들. 나태리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바로 받았다. 엄마? 응, 아들. 나태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다. 어제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네, 세민이가 하품했다. 아빠가 엄마 늦는다고 했어요. 언제 와요? 오늘 저녁에는 꼭 갈게. 그녀가 약속했다.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 사놨어. 우와, 고마워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아빠는 그거 사려면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기다릴 필요 없어. 나태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미소 지었다. 엄마가 이미 샀지. 자, 이제 아침 먹어. 저녁에 보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민이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더러운 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나태리는 휴대폰 브라우저를 열어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7번지 307호. 지도 앱에서 그 집을 찾아 확대했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빌라였다. 그러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주소와 호수로 검색해 보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검색창에
이상훈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의 친구 목록을 훑어보았다. 80명 정도의 친구가 있었고 대부분 직장 동료, 오랜 지인, 친척들이었다. 그녀는 한 명씩 프로필을 열어 사진과 게시물을 꼼꼼히 살폈다. 밝은 머리의 여자와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화면을 보느라 눈이 피로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이상훈의 직장 동료, 그의 정비소에서 일하는 박 기사의 앨범에 있는 사진 하나. 5월 팀 회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사진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상훈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녀,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여름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웃으며 잔을 들고 있는 모습. 이상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나태리는 사진을 클릭해 태그를 찾아보려 했다.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도아리였다. 프로필은 전체 공개였다. 나태리는 그녀의 프로필로 들어갔다. 도아리, 27세. 거주지도 같은 도시로 되어 있었다. 상태 메시지에는 기혼, 연애 중 같은 표시는 없었다. 그냥 비어 있었다. 친구 목록에는 이상훈도 있었다. 사진은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아리, 바다에 간 아리, 아이와 함께 있는 아리. 나태리가 어제 보았던 바로 그 갈색 머리의 눈 큰 아이였다. 사진 아래에는 우리 로운이,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행복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태리는 스크롤을 내려 오래된 게시물들을 보았다. 3년 전의 임신 사진. 배가 부른 아리가 하얀 블라우스 차림으로 행복하게 서 있었다.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다. 곧 만나겠네. 너무 예쁘다. 아들이야? 아리의 답글. 아들이야. 로운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다면 아이는 3살 정도 되었다. 나태리는 계산해 보았다. 3년 전은 그녀가 막 교대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였다. 그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드물게 다녔지만 그때부터 근무가 빡빡해졌다. 5일은 병원에서, 이틀은 집에서. 이상훈에게는 아주 편리했을 것이다. 5일 동안은 아내가 갑자기 들이닥칠 걱정 없이 아리와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테니. 세민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이상훈은 애인과 그녀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교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다정한 아빠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로필을 살펴보았다. 이상훈과 함께 찍은 사진은 회식 사진 외에는 거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댓글에는 암시가 있었다. 아리가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아래 한 친구가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썼다. 아리는 일 때문에 바빠라고 답했다. 다른 사진 아래에는 결혼은 언제 해? 라는 질문이 있었고 답은 곧 하겠지. 아마도였다. 결혼. 아리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상훈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혼했다고, 혹은 아내가 죽었다고, 아니면 다른 어떤 헛소리를 했을 것이다. 나태리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리에 대한 연민은 아니었지만 씁쓸한 이해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 둘 다 속았고 둘 다 이상훈을 믿었으며 둘 다 그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나태리는 아리의 프로필을 스크린샷하고 사진들을 저장했다. 그런 다음 이상훈의 프로필로 돌아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개인적인 게시물은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녀는 그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해보았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부부가 공유하는 비밀번호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세미니 사진, 자동차 관련 서류, 오래된 영수증들 뿐이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나태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리 자신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했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상훈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나태리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이름은 김영희로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중년 여성의 웃는 얼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프로필을 채웠다. 도시, 나이, 관심사, 다른 사람의 아이들 사진도 몇 장 추가했다.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고 나서 아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14번 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 소속입니다. 저희가 관내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추가 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자녀분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나태리는 아리가 넘어오기를 바랐다. 아이가 서너 살이라면 곧 근처 학교에 갈 것이고 주제는 시의적절했다. 20분 뒤에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네, 로운이는 3년 뒤에 학교에 가요. 기꺼이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나태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먹혔다. 그녀는 재빨리 타이핑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를 주소지 배정 학교에 보낼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고려 중이신가요? 두 번째, 어떤 추가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영어, 수학, 창의미술 등.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은 평일 오후와 주말 중 언제가 더 편하신가요? 아리는 거의 바로 답했다. 주소지 배정 학교요. 저희 집이 14번 초등학교 바로 근처거든요. 거기로 보낼 거예요. 영어랑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수업은 평일이 좋겠어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해서 주말은 온 가족이 함께 보내고 싶거든요. 남편. 아리는 이상훈을 남편이라고 불렀다. 나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썼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분께서도 학교 준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주로 어머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잠시 멈춤. 아리는 오랫동안 타이핑했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아주 책임감 있는 아빠라서 항상 육아에 참여하거든요. 물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희 사실 곧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할 계획이에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요. 그 일이 바쁘거나 제 일이 있거나 해서요. 하지만 로운이가 학교 가기 전에는 꼭 하려고요.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완전한 가정. 로운이는 완전한 가정을 갖게 되고 세민이는 파괴된 가정을. 나태리는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썼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조화로운 부부는 보기 드문데 행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체험 수업을 연다면 참석하시겠어요? 아리는 답했다. 물론이죠. 기꺼이요. 설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태리는 감사를 표하고 대화를 닫았다. 정보는 얻었다. 아리는 이상훈이 미혼이고 곧 결혼할 것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전혀 몰랐다.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다. 나태리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불륜 증거 수집. 사진, 대화 내용, 증인 확보. 둘째, 아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직업, 생활, 가족관계 등. 셋째, 변호사 상담.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세민이의 권리 보호 방법. 넷째, 이상훈과의 대화 및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에 대한 정신적 준비. 그녀는 시청 법원 민원실에서 일하는 오랜 지인 박미경에게 전화했다. 월요일에 만나 비밀리에 상황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미경은 입이 무거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다음 나태리는 예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재워줘서 고마워. 저녁에 집으로 갈 거야. 그 사람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정보 수집 시작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예나가 답했다. 힘내 친구. 넌 강해. 다 잘 될 거야. 오후에 나태리는 마트에 들러 예나를 위해 장을 봤다. 피곤하게 돌아올 그녀가 먹을 만한 것들을 샀다. 그러고 나서 짐을 챙기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이상훈의 눈을 마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할 시간. 그녀는 오후 5시쯤 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해. 8시쯤 도착할 거야. 알았어.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평소와 같았다. 세민이가 기다려. 당신이 운동화 사왔다면서? 응. 가져가. 나태리가 확인했다. 거긴 별일 없어? 응. 괜찮아. 세민이 숙제 다 하고 지금 놀고 있어. 내가 저녁으로 김치찌개 끓여놨어. 잘했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칭찬했다. 그럼 이따 봐. 응, 이따 봐.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긴장된 눈빛. 이상훈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추슬러야 했다. 나태리는 세수를 하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다. 한결 나아 보였다. 이제 가도 되겠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다. 40분 정도 걸렸다. 가는 내내 나태리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연습했다. 어떻게 웃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할까?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상훈에게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의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 택시가 그들의 집 앞에 섰다. 도시 외곽의 평범한 9층 아파트. 나태리는 내려서 4층으로 올라가 열쇠를 꺼냈다. 깊은 심호흡.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다. 세민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껴안았다. 오셨어요? 운동화는요? 여기. 나태리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신어봐. 세민이는 기쁘게 소리치며 상자를 들고 방으로 달려갔다. 나태리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부엌에서 이상훈이 나왔다. 평범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모습.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 회색 눈, 턱에 거뭇한 수염. 그가 미소 지었다. 왔어? 오는 길은 괜찮았어? 괜찮아. 나태리가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좀 피곤하네. 그렇겠지. 이틀 연속 근무했으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앉아. 저녁 먹자. 그들은 부엌으로 갔다. 세민이는 이미 새 운동화를 신은 채 식탁에 앉아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상훈은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담고 식탁에 밥과 반찬을 놓았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에게 다른 여자, 다른 아이, 다른 삶이 없는 것처럼. 나태리는 말없이 식사하며 세민이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수학시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상훈은 맞장구를 치고 농담을 하고 질문을 했다. 완벽한 아빠, 완벽한 남편, 완벽한 거짓말쟁이. 저녁 식사 후 세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나태리는 이상훈과 함께 부엌에 남았다. 그가 설거지를 하고 그녀는 그릇을 닦았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당신 좀 이상하네. 괜찮아? 나태리는 움찔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근무가 힘들었어. 환자도 많았고 쌓였던 연차도 좀 썼고. 그렇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서 쉬어. 내가 마무리할게. 고마워. 그녀는 행주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다. 침실에서 나태리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20분 정도 그렇게 누워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어 계획을 추가했다. 월요일, 변호사 미팅. 화요일, 아리에게서 더 많은 정보 알아내기 시도. 수요일, 이상훈의 동료들과 이야기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태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요일은 나태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훈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침실을 나섰다. 세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등교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나태리는 커피를 내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어제 일요일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평범한 아내 역할을 하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세민이의 숙제를 봐주고 이상훈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뉴스를 읽고 차고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일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했다. 얼굴에는 죄책감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비밀이 있다는 암시조차 없었다. 나태리는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억눌렀다. 감정보다 계획이 중요했다. 오늘 그녀는 변호사 박미경과 만나기로 했다. 오후 1시에 법원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나태리는 아침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갈 생각이었다. 이상훈은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김영이라는 가짜 계정을 열어 아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정원로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을 위한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14번 초등학교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심리 상담사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오전 11시 시작입니다. 30분 뒤에 답장이 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마 갈 것 같아요.
혹시 남편도 같이 가도 되나요? 아니면 엄마들만 가는 건가요? 나태리는 타이핑했다. 물론이죠. 아버님들도 환영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오시기로 결정하시면 알려주세요. 명단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아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나태리는 숨을 내쉬었다. 토요일. 만약 아리가 온다면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해야 했다. 7시 반에 세민이가 일어났다. 나태리는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다. 이상우는 9시쯤 저녁에 바라고 중얼거리며 출근했다. 그 후 나태리는 직장에 전화해 집안 사정으로 연차를 쓴다고 말했다. 쌓인 연차가 많았다. 나태리는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가서 전철로 갈아탔다. 1시간 뒤 서울에 도착했다. 미경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나태리는 쇼핑몰에 들어가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열었다. 이상훈의 프로필, 그리고 아리의 프로필을 훑어보았다. 새로운 게시물은 없었다. 대신 아리의 친구 목록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둔 몇몇 여자를 발견했다. 아마도 육아 동지들인 듯했다. 그중 한 명인 이지은은 아리의 사진에 자주 댓글을 달았다. 나태리는 그녀의 프로필을 열었다. 공개 계정이었다. 아이들 사진, 육아에 대한 글, 피로에 대한 하소연. 평범한 젊은 엄마였다. 한 사진 아래에 이지은이 썼다. 아리야, 너랑 상훈 씨는 결혼 언제 해? 로운이한테도 안정이 필요하잖아. 아리가 답했다. 곧 할 거야, 지은아. 그이가 연말까지는 다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 지금 이전 결혼 서류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가 봐.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잘 해결될 거야. 이전 결혼 서류 문제, 나태리는 실소했다. 이상우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그는 아리에게 이혼했지만 서류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한 것이다.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리고 아리는 믿었다. 나태리는 이 대화를 스크린샷했다. 그런 다음 스크롤을 내렸다. 2달 전 날짜에 다른 친구 댓글이 있었다. 아리야, 근데 상훈 씨는 왜 너희랑 계속 같이 안 살아? 맨날 너희 집에 있다가 어딘가로 가고 좀 이상하지 않아? 아리가 답했다. 그 사람 일이 그래, 나은아. 야간 근무도 있고 출장도 있고 게다가 전처랑 아들한테도 신경 써야 하거든. 양육비도 보내고 가끔 주말에 아들을 데려오기도 해. 이혼했어도 아빠는 아이 인생에 참여해야 하잖아. 난 그 점을 존중해. 양육비, 주말에 아들을 데려온다고. 나태리는 그의 거짓말의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알게 되었다. 이상우는 세민이를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있었다. 아리에게는 전처와 아들에게 간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모든 허점이 막혀 있었다. 그녀는 이 스크린샷도 저장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오후 1시, 나태리는 작은 카페에서 박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짧은 머리의 40대 후반 여성으로 단호해 보였다. 그들은 차를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얘기해봐. 미경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태리는 남편의 이중생활, 다른 여자, 아이, 그리고 속임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미경은 말없이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태리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전형적인 사례네. 이런 사건 수십 건은 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요. 나태리가 단호하게 답했다. 재산은 공평하게, 혹은 가능하다면 제 쪽으로 더 유리하게 분할하고 싶어요. 세민이는 제가 키울 거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상훈이 저를 속이거나 빈털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미경은 메모했다. 좋아. 첫째, 불륜 증거가 필요해. 사진, 동영상, 증인,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도 괜찮지만 더 확실한 게 좋아. 흥신소에 의뢰해서 그가 애인 집에 드나드는 걸 기록하게 해. 둘째, 재산 목록을 만들어. 아파트, 자동차, 은행 계좌, 귀중품 등 당신들 소유의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셋째, 서류를 모아. 혼인관계증명서, 아들 출생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들. 넷째, 당신 명의의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해. 나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다. 그가 손쓸 틈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미경이 설명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거지. 그는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만 해. 만약 돈을 숨기거나 재산을 팔려고 시도하면 그건 위법 행위가 되고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할 거야. 중요한 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행동해서 그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만약 제가 먼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면요? 나태리가 물었다. 그를 애인과 마주치게 해서 그 여자도 진실을 알게 하고 둘 모두에게서 체면을 잃게 하는 거죠. 미경이 웃었다. 그건 당신의 권리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 다만 그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도록 서류를 제출한 후에 실행하는 게 좋아. 알겠어? 네, 알겠어요. 나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30분 더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미경은 믿을 만한 흥신소 연락처를 주었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설명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었다. 만남이 끝났을 때 나태리는 한결 자신감이 생겼다. 계획이 뚜렷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훈은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고 있었다. 세민이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별일 없었어? 이상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괜찮아. 나태리가 거짓말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다행이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미경이 알려준 흥신소에 전화했다. 내일 만나서 감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가짜 계정을 열어 아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리님, 좋은 저녁입니다. 토요일 모임에 대해 결정하셨나요? 자료 준비를 위해 정확한 참석 인원을 알아야 해서요. 10분 뒤에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갈게요. 남편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로운이는 꼭 갈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태리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상우는 토요일에 일일이 있는 것이다. 흥미롭네. 그녀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주소는 중앙로 8번지. 햇살이 키즈 카페입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아리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태리는 휴대폰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토요일, 키즈 카페. 다음 날인 화요일, 나태리는 흥신소 직원과 만났다. 위기태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으로 경험이 많고 과묵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이상훈과 아리의 사진을 보여주고 전농동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위기태는 수요일부터 감시를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사진과 영상이 담긴 보고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나태리는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보냈다. 이상훈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일하고 집에 오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가끔 늦게 들어오면서 정비소에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 나태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직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지 알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위기태가 보고서를 보내왔다. 사진과 짧은 동영상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수요일 저녁 7시경 이상훈이 전농동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 밤 10시에 나오는 모습, 목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영상에는 그가 현관에서 아리에게 키스하고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태리는 파일들을 USB에 저장하고 사진 몇 장을 인화했다. 그러고 나서 미경에게 전화했다. 증거 확보했어요. 이혼 소송 제기할 준비됐어요. 잘했어. 미경이 답했다. 월요일에 서류 들고 와. 바로 접수하자. 그 사람 망신 줄 날짜는 정했어? 토요일에요. 나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 아리는 부모 모임을 기대하며 키즈 카페에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나태리와 이상훈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마지막 장면을 위해 나태리는 이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야 해. 세민이 미래에 대해 심리 상담사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원로 8번지 키즈 카페로 와. 아이 교육에 관한 거야. 이상훈은 알았어, 갈게라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김영희의 이름으로 아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리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모임 형식이 심리 상담사와의 개별 상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리는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라고 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태리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옆에서 숨쉬는 이상훈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내일 그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내일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공정할 것이다. 토요일 아침은 맑고 쌀쌀했다. 나태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세민이를 아들 친구 엄마인 이웃 최미란 씨에게 맡기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이는 친구와 놀 생각에 신나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10시 반에 키즈 카페에 도착했다. 건물은 작고 2층짜리였으며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었다. 주변에는 텅 빈 놀이터와 벤치 몇 개가 있었다. 나태리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정확히 11시에 이상훈의 차가 도착했다. 그는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벤치로 다가왔다. 테리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어? 곧 들어갈 거야. 그녀가 차분하게 답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나태리는 길을 쳐다보았다. 몇 분 뒤 아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로운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밝은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다. 아리는 미소 지으며 키즈 카페로 다가오다가 이상훈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상훈도 발소리에 돌아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다. 나태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차갑고 평탄했다. 안녕하세요, 도아리 씨. 저는 나태리라고 합니다. 이상훈 씨의 아내, 법적인 아내죠. 저희는 15년째 같이 살고 있고 10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상훈 씨는 매일 저녁 저에게로 돌아와 제 옆에서 잠을 자죠. 저에게 거짓말하고 당신에게 거짓말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는 새파랗게 질렸다. 로운이는 겁에 질려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뭐? 그녀가 이상훈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훈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리야,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나태리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아리에게 내밀었다. 여기 서류요. 혼인관계 증명서, 우리 가족 사진, 대화 내용들. 이건 흥신소 보고서. 이상훈 씨가 당신을 찾아간 날짜들이 적혀 있죠. 이건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키스하는 사진이고요.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이 말해주니까.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들고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유부남이었어? 그녀가 힘겹게 내뱉었다. 나한테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잖아. 아리야, 미안해. 나는. 이상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아리가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오지 말라고. 이혼했다고 했잖아. 전처는 정신병자고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는 아니야. 나는 정말. 이상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전부 거짓말이야. 나태리가 차갑게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는 나를 이용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용한 거야. 아리 씨. 2개의 가정, 2개의 삶, 2명의 여자. 그리고 우리 둘 다 그를 믿었던 바보였지. 아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로운이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따라 울었다. 이상훈은 그들 사이에 서서 창백하고 혼란스럽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테리야, 미안해.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일이 통제 불능이 됐어. 닥쳐. 나태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은 이제 말할 자격 없어. 월요일에 이혼 소송 접수할 거야.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할 거고 세민이는 내가 키워. 당신은 양육비나 보내. 그리고 다시는, 들었어? 다시는 내게 10m 이내로 접근하지 마. 알겠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끄덕였다. 나태리는 아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렇게 돼서 유감이에요. 당신도 그의 거짓말에 희생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 진실로 뭘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요. 이제 그는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 됐네요. 아리는 눈물 사이로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로운이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 이상훈에게서
악몽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삶에서 멀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상훈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나태리가 막아섰다. 그만둬, 내버려둬.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는 멈춰서 돌아보았다. 얼굴에는 절망, 수치, 공포가 가득했다. 나 모든 걸 잃었어. 그가 속삭였다. 그래. 나태리가 차갑게 동의했다. 잃었지. 이제 그렇게 살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뒤에는 거짓말의 잔해, 무너진 삶, 그리고 공정한 응징만이 남아 있었다. 앞에는 새롭고 힘들지만 정직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월요일, 나태리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미경이 소장 작성을 도왔고 모든 증거 대화 내용, 출력물, 흥신소 보고서 사진, 그리고 이상훈을 다른 여자와 함께 봤다고 증언해주기로 한 조아라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재판 날짜는 월말에 잡혔다. 이상훈은 그날 바로 집에서 나갔다. 나태리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짐 싸서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창백하고 생기 없는 눈으로 말없이 여행 가방을 쌌다. 세민이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는 벽 쪽으로 돌아앉아 대답하지 않았다. 세민이는 전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태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들은 울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태리는 아들을 껴안으며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상훈이 떠나자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무겁기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주었다. 나태리는 방들을 둘러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다음 2주간은 분주하게 지나갔다. 나태리는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아파트와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공동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를 열어 자신의 저축액을 그곳으로 옮겼다. 이상훈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집 앞에 와서 인터폰을 눌렀지만 그녀는 열어주지 않았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리 역시 침묵하지 않았다. 폭로 일주일 후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나태리의 계정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나태리 씨.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먼 바보였고 그의 모든 말을 믿었어요. 이제야 그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모든 곳에서 차단했어요. 그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소리쳤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더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태리는 짧게 답했다. 힘내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재판은 10월 말에 열렸다. 이상훈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더 큰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태리는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 역시 돈을 보탰고 일하며 가정을 부양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불륜 사실과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는 매각 후 대금을 반씩 나누고 자동차는 이상훈이 갖되 나태리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세민이는 엄마와 함께 살고 이상훈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들을 만날 권리는 유지되지만 아이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상훈은 무너진 채 법정을 나섰다. 나태리는 고개를 든 채 나왔다. 아파트는 금방 팔렸다. 2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고 돈은 절반으로 나뉘었다. 나태리는 자신의 몫에 저축을 더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세민이가 통학하기 편하도록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원했다.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방 2개짜리 집을 찾았다. 깨끗하고 밝았으며 수리도 되어 있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늑했다. 그녀는 우선 6개월간 임대 계약을 맺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갔다. 11월 초 나무숲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사했다. 세민이는 천천히 적응했다. 처음 며칠은 말없이 우울해했다. 나태리는 재촉하지 않고 시간을 주었다. 그의 방을 꾸며주고 새 물건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점차 아들은 마음을 열었고 말을 하고 웃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된 것은 중요했다.
이상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세민이를 만나도 되는지 물었다. 나태리는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처음 2번은 세민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3번째에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민이는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쁜 아빠였다고. 잘 모르겠어요. 엄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태리는 아들을 껴안았다. 네가 결정해.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점차 아버지와의 만남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세민이는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나태리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아이를 통해 이상훈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태리 자신도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집 근처의 개인 병원에서 교대 근무 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평범한 간호사로 일했다. 월급은 줄었지만 대신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아들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영화를 보았다. 삶은 더 규칙적이고 평온해졌다. 나태리는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저 집에 있는 것, 아이 곁에 있는 것, 두 도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 11월 말, 어느 토요일, 나태리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좌판 사이를 거닐며 채소와 과일을 고르던 중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당신 맞지? 돌아보니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타로 점술가 조아라가 약초를 파는 가판대 옆에 서서 환하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아라씨, 나태리가 반갑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안녕. 아라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아하니 일이 잘 풀렸나 보네. 얼굴이 달라졌어. 편안해 보여. 네, 잘 해결됐어요. 나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그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아라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당신 스스로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야. 난 그냥 등을 좀 밀어준 것뿐이지.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잘 해냈어. 그들은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태리는 이혼과 새집, 그리고 세민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러고 나서 물었다. 이제 내가 진짜 점쟁이나 미래를 보는 무당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겠네. 나태리가 웃었다. 네, 그냥 역에서 상훈 씨가 저랑 있을 때랑 그 여자랑 있을 때를 모두 보신 거잖아요. 두 상황을 합쳐서 결론을 내신 거죠. 마법이 아니라 관찰력이었던 거예요. 아라가 웃었다. 맞아. 마법 같은 건 없어. 눈하고 귀하고 머리가 있을 뿐이지. 나는 사람들을 보고 기억하고 알아봐. 누가 누구랑 어디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역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저 잘 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당신 남편을 알아본 거야. 그가 거짓말하고 이중생활을 하는 걸 보고 당신을 돕기로 결심했지. 왜요? 나태리가 물었다. 왜 하필 저를 돕기로 하셨어요? 아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떠올리게 했거든.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나도 남편이 있었어. 그 사람도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웠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아서 거의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다른 여자가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두지 않겠다고.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당신은 모든 걸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을 벌었잖아. 나는 당신이 잘 돼서 기뻐. 나태리는 손을 내밀어 아라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아니야. 아라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스스로 한 거지. 나는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 길을 걸어간 건 당신 자신이라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아라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나태리는 가벼운 마음과 입가의 미소와 함께 시장을 계속 둘러보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거짓말 없이, 이중생활 없이, 고통 없이 차분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상우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세민이가 아니라 그녀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야기하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나태리는 거절했다.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다. 그저 그가 더 이상 그녀 삶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에 남았다. 그녀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예나가 케이크를 사들고 놀러 왔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나가 물었다. 테리야, 후회하는 건 없어? 이렇게 된 거 말이야. 나태리는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한 건 후회돼.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후회하지 않아. 떠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아. 지금 난 자유로워. 알겠어? 거짓말로부터, 끊임없는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워. 이제 나 자신과 세민이를 위해 살아. 그리고 그게 옳은 거야.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현명해. 모든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저 존엄성을 택한 사람일 뿐이야. 새해는 세민이와 단둘이 맞았다. 상을 차리고 작은 트리를 장식하고 소원을 빌었다. 세민이는 엄마와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나태리는 아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나태리는 마음속에서 따뜻함과 평온 그리고 확신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상훈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도시 외곽의 원룸을 얻어 예전 정비소에서 계속 일하며 혼자 살았다. 아리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둘 다 잃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이중생활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존경도 잃었다. 두 아이의 양육비와 무너진 평판만이 남았다. 공정한 몰락이었다. 나태리는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동정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받을 만한 것을 받는 법이다. 그는 거짓된 삶을 선택했고 그녀는 진실된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 봄이 되어 나태리가 세민이와 함께 강변을 산책할 때였다. 햇살은 밝게 빛났고 공기에서는 신선함과 강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냄새가 났다. 세민이는 앞에서 달려가며 연을 날리고 있었다. 나태리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행복, 그녀의 미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하늘을 배경으로 연을 손에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세민이의 모습. 앨범에 저장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자유, 새로운 시작, 거짓 없는 삶의 상징. 나태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그녀는 고통과 배신, 파괴를 겪었지만 이겨냈다. 벽돌이 아닌 정직함과 존엄,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어떤 집보다도 견고했다.